먼저 이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다별량 자료 분석 또는 다별량 통계학 이건데요. 다별량 우리가 그냥 그 1학년 때 일반 통계학에서 배우는 그 통계에서는 이제 하나의 변수를 보통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있고 그 변수의 관측값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로부터 기술 통계량,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 데이터 또는 이 변수가 관측된 모집단이 있을 때 이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는 과정을 했는데요. 다별량 통계학은 그거를 그대로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경우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 관측값이 한 변수를 관측한 게 아니고 여러 변수들이 여러 개체에 대해서 관측이 되었을 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추출된 어떤 모집단,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집단의 어떤 모수에 대한 추론을 하거나 또는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측값을 또 관측을 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관측을 한다면 이 관측값의 값이 어떤 값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다룹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회귀 분석을 배웠으면은 이 다별량 데이터를 이미 보았어요. 또는 뭐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통계학에서도 공분산 또는 이 correlation coefficient 같은 얘기는 이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도 많이 보았던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될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 다별량 데이터의 탐색이에요.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업에선 잘 다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포를 시각화할 때 변수가 하나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거나 또는 뭐 박스 플롯을 그린다거나 박스 플롯을 이제 양옆으로 놓아서 두 분포를 비교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별량 데이터는 이제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별량에 대해서 정의된 박스 플롯이나 히스토그램을 써서 우리가 분포를 비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그래서 특히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요게 이 다별량 데이터에서는 데이터를 보는 모든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정보를 끌어내는 이런 통계에서 사실 전부 다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일단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지 않고 데이터의 특성이 무엇인지, 모집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어떤 알고리즘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내린 결론과 실제가 굉장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보고 여기에 있는 패턴을 우리가 눈으로 찾을 수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눈으로 찾을 수 있는 패턴을 우리가 통계적인 검정 과정 또는 이 추정 과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더 실수를 줄이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다별량 데이터의 탐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탐색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네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얘기는 확률 구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숫자로 이루어진 관측값이 있을 때, 이 숫자로 이루어진 관측값이 나온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이 관측값들의 분포를 모형화하기 위해서 뭐 대표적으로 정규 분포를 쓰거나 뭐 다른 분포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별량 데이터에서는 특히나 이제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각 변수 쌍들의 이 코릴레이션, 이 연관 관계를 우리가 모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포함해서 어떤 확률 구조로부터 이 관측값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확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다별량 정규 분포, 여기 보면은 다별량 정규 분포라고 있는데요. 이 다별량 정규 분포를 중심으로 이제 확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이 수업에서는 다별량 정규 분포만 이용을 할 거예요. 다른 분포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될 분포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측값에 대한 분포, 다별량 정규 분포고요. 그리고 다별량 정규 분포가
또 여기저기 다른 데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포는 이 통계량에 대한 분포예요. 여러분이 그 일반 통계학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규 분포 배우고 T 분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포를 배웠죠. 이 분선에 대한 추정을 할 때는 이 추론을 할 때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썼죠. 그래서 그거에 대응되는 정규 분포와 그 다음에 T 분포에 대응되는 이제 다별량 버전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응되는 다별량 버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거고요. 왜 다별량 정규 분포 말고 다른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거는 너무 복잡해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여러분이,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 연관 관계를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한, 뭐, 코플라 모형 뭐 이런 것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쁘게 생긴 이 추론 과정을 서술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분포를 서술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요. 또, 그래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다별량 정규 분포 외에 또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T 분포를 이 다별량으로 확장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원래 내가 생각한 순서는 이 확률 구조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내가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내가 강의했던 그 순서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별량 데이터의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관 분석 또는 회귀 분석에서 봤던 그 코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다별량으로 좀 확장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여기에서 이 정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연결돼서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정준 분석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흐름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중심으로 통계적 추론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 통계학 교과서 여러분 혹시 빨간 책 가지고 있으면 빨간 책을 보면은 1표본 검정, 2표본 검정 나오고 분산 분석 나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 이유는 그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별량 이제 버전에서도 똑같이 1표본, 2표본 그러니까 두 그룹의 평균, 한 그룹의 평균이 그러니까 이 여러 변수들의 평균이죠. 여러 변수들의 평균들이 어떤 주어진 것과 같은지 다른지, 또는 두 그룹이 이 표본의 경우에는 두 그룹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게 이제 1표본, 2표본 T 검정의 이제 다별량 확장한 절차가 되겠고요. 분산 분석은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분산 분석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분산 분석은 이름이 이야기하는 바와는 조금 다르게 더 직접적인 뜻은 여러 개의 평균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산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분류랑 관련이 있어요. 분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이 데이터에 각 관측값에 어떤 레이블이 붙어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그룹만 있다면은 한 관측값에는 성공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고 다른 관측값에는 실패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레이블을 보지 않고 이 관측값이 성공 레이블에서 나왔을까 또는 실패 레이블에서 나왔을까를 이제 예측하는 방법 분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레이블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공, 실패, 뭐 완전 실패, 뭐 완전 성공 이렇게 네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에서 나온 관측값들이 네 개의 그룹의 관측값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개의 그룹이 같냐 다르냐 이 질문은 우리가 분산 분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르다면 그러면 내가 관측값만 보고 이 레이블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분류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하고 분류는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간고사 이후에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차원 축소, 아까 얘기 안 했던 차원 축소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이 변수 개수가 매우 많은 다별량 데이터는 일단 쳐다보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그 산포를 좀 보고 싶은데 보는 방법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관측한 이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에는 어떤 데이터에서 그 신호하고 소음을 구별하기가 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일변량일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문제의 차원을 줄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신호를 구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호만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분석, 예를 들어 우리가 분류 분석을 할 때 차원 축소를 먼저 하고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음 분석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죠? 주성분 분석, 그다음에 인자 분석, 이런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군집 분석은 이때쯤 가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아마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군집 분석은 우리가 뭐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 군집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통계에서 출발한 방법론이 아니고요. 이게 이 군집 분석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 통계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확률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을 몇 개를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으면은 좋을 그런 알고리즘들 몇 개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규 분포를 섞어서 우리가 군집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추론을 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 배우면은 학기가 다 지나가요. 밑에 써놓은 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잠시 후에 이제 그 선형대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조금 할 거예요. 선형대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배울 방법론이 대부분 선형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선형대수를 쓰면은 문제를 간단히 할 수 있고 표현을 간단히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 또는 뭐 우리가 뭐 행렬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수학과 수업에서 배우는 이 선형대수는 어떤 뭐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거를 증명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증명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사실을 갖다 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보다는 여러분이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유클리드 공간, 다시 말하면은 정말 3차원, 여러분 3차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죠? X, Y, Z 코디네이트이 있는 이제 이런 거를 상상하면 되는 그런 굉장히 앱스트랙한 벡터 스페이스는 아니고요. 이 유클리드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사는 그 공간인데 이제 차원이 이제 3차원보다 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결과만 좀 가져다 쓰면은 될 거고요. 그뭐 비선형 또는 뭐 비모수적 추정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루지 않을 그럴 예정이고요. 이 고차원 통계랑 여기 밑에 조금 나와 있는데요. 고차원 통계는 이제 그 한 20년 전에 새로 이제 생긴 문제예요. 그리고 분야 통계의 이제 세부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별량에서 발전한 그런 분야죠. 다별량 통계학이라는 거는 그 R.A. 피셔가 살아 있었던 30년대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때도 이제 변수 2개, 3개를 같이 이제 수치 변수 3개를 같이 관측을 했을 때 요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R.A. 피셔가 사실 대답을 많이 했어요. R.A. 피셔는 이제 기하학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렬 대수를 이용해서 푸는 그 아이디어의 대부분을 사실은 R.A. 피셔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별량 통계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와서야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계산도 쉬워지고 그림 그리기도 쉬워졌지만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옛날에도 이제 하고 있던 분야인데요. 그때는 변수의 개수가 3개, 4개, 그리고 막 10개 정도가 되면은 막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변수의 개수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고 대신 관측값의 개수는 엄청 많은
최소 몇십 개 또는 몇백 개가 되는 이런 경우만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전통적인 경우, 그래서 이 관측값의 개수를 n으로 하고 변수의 개수를 p라고 표현할 때 p보다 n이 훨씬 큰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가장 좋은 이제 통계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이제 대수의 법칙이나 중심극한 정리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겠죠.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는 중심극한 정리, 대수의 법칙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대수의 법칙, 그다음에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측값의 개수는 제한적이면서 변수의 개수만 매우 많은,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 p가 n보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관측값과 변수의 개수 모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경우가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NEP인 요런 이 전통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P가 N보다 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은 못 하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법론을 적용을 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은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여러분이 그 항상 조심하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변수의 개수는 그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의 그 분석의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이 관측값의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교과서에서 배운 우리 교과서가 있으니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마도 안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거를 적용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내려가 있네요. 네, 혹시 저번 학기에 비모수 통계를 내가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들은 학생은 이제 이런 식의 강의에 조금 익숙할 거예요. 텍스트를 보면서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텍스트를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전에 영어로 써놓은 그것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그리고 다음 시간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다별량 데이터의 탐색, 그다음에 시각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 행렬대수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건데요. 오늘 볼 행렬대수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통계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이 다별량 통계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좀 상상을 하면서 알고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다별량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통계 분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이터가 추출된 이 모집단을 우리가 항상 상상을 하고요. 이 모집단이 어떻게 생긴 모집단인지 그것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데이터의 분포가 곧 모집단의 분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모집단의 분포를 다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 데이터의 분포,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산포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이 데이터의 탐색이 이 미지의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데이터 예를 좀 볼게요. 데이터는 우리가 그 이제 여러 개의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한 이제 숫자 또는 뭐 범주형 변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 예 1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는 팔머 군도의 그 남극이에요. 남극에 어떤 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는 펭귄들을 사람들이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8개의 변수가 있는데요. 종이 무엇인지, 어떤 섬에 살고 있는지, 일단 부리의 깊이가 무엇인지, 이제 플리퍼는 그 뭐라 그러죠? 이 펭귄 날개, 펭귄 날개, 길이,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언제 관측했는지 이렇게 8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가 그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이 다른 수업에서 그 혹시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피셔의 아이리스 데이터. 그 피셔가 그 1930 몇 년에 피셔가 분석을 했던 아이리스 꽃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제 너무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쓰이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 대신에 요 데이터를 예제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온 건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자, 우리 이 다벨량에서는 보시면은 데이터 중에 지금 요 species, island, 그다음에 sex, 요거는 범주형 변수죠, 확실히. 그다음에 여기 이어는 이거는 수치형 변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2007, 2008, 2009 값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로 보지는 않죠. 이거는 그냥 디스크리트한 수치형 변수여서 사실은 범주형 순서가 있는 범주형 변수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4가지 범주형 변수를 제외한 이 수치형 또는 이 연속형 변수만이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시각화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날개 길이 그리고 날개 길이, 체중을 이제 X축, Y축으로 놓고 이제 성별을 색깔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분포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분포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데이터를 보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날개 길이가 길면 몸무게가 크더라. 또는 몸이 크니까 날개 길이가 길고 몸무게도 높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성별에 따라서 이제 수컷이 조금 더 이제 무겁고 그런데 이제 뭔가 여기 숨겨 있는 정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종이라든지 어떤 종은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떤 종은 전체적으로 가볍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이 다별량에서는 보통 여러분이 나가서 보게 될 문제는 대부분의 데이터는요 이렇게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수치형 변수, 연속형 변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범주형 변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다별량 데이터를 우리가 분포를 보는 이제 좋은 방법이 이렇게 생긴 산점도에다가 이 범주형 변수의 값에 따라서 색깔 또는 그림을 다르게 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리포트 할 때도 좋지만 이제 본인이 이 데이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때도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방금 본 데이터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이제 300 정도였고요. 변수의 개수는 우리가 연속형 변수만 고르면 4개밖에 안 돼서 이제 전통적인 상황이었고요. 이 다음에 볼 데이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인데요. 1999년에 골럽이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저자로 쓴
이 저자가 한 20명 되는 페이퍼에 이제 담겨 있는 데이터예요. 그 백혈병 환자들의 유전체를 조사를 해서요. 이 유전자 이 표현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정리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백혈병 환자가 72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발현 정도가 7,000개가 있어요. 원래는 더 많은데 줄인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72명 중에 한 명이면은 내가 가서 내 피를 뽑고 기계에 넣고 막 돌리면은 이 변수 7,129개의 변수에 대한 값이 쭉 숫자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72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백혈병이 이제 심한 백혈병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범주형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차원 저표본 데이터예요. 변수의 개수가 7,000개고 관측값의 개수는 7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그대로 분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런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이렇게 흰맵이라는 거를 가끔 그리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n by p 데이터 행렬의 데이터를 놓는다면은 이제 각각의 이 행렬의 셀들에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그냥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값이 크면은 빨간색이고요. 값이 작으면 더 흰색이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여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본 것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패턴이 랜덤하니까 우리가 좀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7,000개 중에 22개의 변수만을 보고 있는 거고요. 7,000개가 다 들어간다면 오른쪽으로 엄청 긴 우리가 뭐 뚱뚱한 데이터셋이다라고도 말하는 오른쪽으로 엄청 긴 그런 데이터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값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긴 요 벡터 하나가 이 첫 번째 사람의 관측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정보, 요런 식의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간단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간단한 데이터의 그 형태예요. 내가 교과서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데이터는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개수가 매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이던 간에 여기서 우리가 대답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유전체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요 숫자만 알고 있으면은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게 곧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분류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네, 어떤 경우든 간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트맵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여기는 지금 여기 n개가 있죠. n개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p개가 있는 p개의 변수가 있는 이런 형태고요. 조금 전에 봤던 그 펭귄 데이터도 내가 데이터를 좀 붙여놨는데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자, 얘네들은 무시를 하고요. 여기만 보면은 여기 333개의 n개의 관측값이 있고 여기 4개의 B가 4죠. 변수가 들어있는 여러분이 R이나 SES나 이런 데다가 데이터를 넣어 놓으면은 나타내는 바로 그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개의 수치형 측정치가 있고요. 이 값들을 n 곱하기 p 크기의 행렬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행렬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 행렬 x라고 하면은 그냥 항상 이 각 세로로는 변수에 해당을 하고요. 각 가로로는 한 개체가 이제 여러 변수에 대해서 관측을 한 값인 그런 개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행렬의 이 ij번째 값, 예를 들어 뭐 이 p번째 값은 이 값은 이제 두 번째 개체의 p번째 변수의 값을 표시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소문자로 쓴 x, i, j들은요, 이제 관측값, 이제 숫자인 관측값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크게 x라고 해놓은 거는 이제 행렬, 그것들을 모아놓은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i번째 관측값을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관측값을 떼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측값을 떼놓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가로로 된 이제 행 벡터가 되겠죠. 여기 이 행 벡터 하나가 두 번째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든 변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 1, 변수 2부터 변수 p까지 순서가 있다면은 이 값들에는 이제 순서가 있죠. 변수 1의 관측값이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변수 2의 관측값이 두 번째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객체, 이 두 번째 객체 또는 i번째 객체에 해당하는 관측값을 우리가 이 순서가 있는 값들의 모임인 벡터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x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거는 i번째 사람에 대한 관측값들의 모임, 각 변수에 대한 관측값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행렬 대수를 하다 보면은 얘가 우리가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 할 때 그 사이즈가 맞아야 곱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맞아야 되죠. 크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xi라고 쓰면 벡터 xi라고 쓰면 항상 열 벡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덜 헷갈려서 이제 이런 컨벤션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xi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xi 트랜스포즈는 열과 행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xi 트랜스포즈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i번째 관측 벡터는 우리가 그 컬럼 벡터로 컬럼이 열 벡터로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객체들 사이에는 우리가 보통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통계를 많이 배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측값이 n개의 관측값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요런 벡터들이 지금 n개가 있잖아요. 이 벡터들의 순서가 없는 경우는 이제 요런 관측값들이 예를 들면은 뭐 심플 랜덤 샘플, 뭐 IID 샘플인 경우에는 누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다별량 데이터 행렬로서는 x를 이렇게 x1부터 xn까지 관측값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시계열인 경우에 이제 여러분 시계열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시계열을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요. 시계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별량이 시간에 따라 단별량 관측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별량 시계열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측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 관측값을 따로 표시하면은 이제 요렇게 생긴 이제 똑같은 x인데요. 폰트를 좀 다르게 한 이런 x를 쓸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게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노테이션만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관측값을 벡터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다별량 통계에서의 기술 통계량 또는 우리가 나중에 추정을 할 때 그 추정량을 계산을 할 때 그런 계산을 행렬 대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또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행렬 대수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얘는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봤던 그 펭귄 데이터 같이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데이터는 데이터 행렬 X, 이 데이터 행렬 X는 이 가로의 개수는 n개고요. n개의 관측값이 있고요. 이 세로의 개수는 p개가 있는 그런 데이터 행렬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 행렬을 이제 관측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약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등을 계산을 하죠.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는 평균, 뭐 중앙값,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제 범위라는 것도 있죠. 맥시멈에서 미니멈까지
그다음에 IQR 뭐 이런 것도 있죠. 25%에서 75%까지. 뭐 외도, 스큐니스, 첨도는 저 번역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쿠토시스를 첨도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은 사실 분포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다별량 데이터의 대략적인 분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은 그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스큐니스나 이 쿠톨시스 같이 이 3차, 4차 모먼트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만 우리가 이 평균하고 분산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다별량 통계학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포가 정규 분포 같은 분포예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략 다 알고 있다라고 사실 가정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변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이 분산에 이제 공분산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 변수, 우리가 이 P개의 변수가 있어요. 데이터에는. 이 P개의 변수에서 평균과 분산은 각 변수에 해당하는 관측값만 모아놓은 다음에 그 관측값, 그 관측값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제2번째 변수의 분산은 자 xij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매트릭스 행렬 x가 이렇게 생겼고 j-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x1j부터 xnj까지 모여 있는 요게 이제 j-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관측값은 딱 요거만 있기 때문에 이 관측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x1j부터 xnj까지 이용해서 평균을 내고요.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분산을 이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j-번째 변수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들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쌍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변수 1번, 2번, 3번 변수의 연관관계라는 것은 다루지 않고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다루진 않고요. 변수 1과 변수 2의 연관관계 이제 이런 거를 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제 j-번째와 k-번째 변수의 표본 공분산,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이 j-번째와 k-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제 sjk라고 쓸 거고요. 이제 상관계수는 우리가 correlation을 보통 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correlation coefficient는 R의 j-번째와 k-번째. 우리가 상관계수를 정의를 하면은 이 공분산을 표본 편차, 각각의 표본 편차로 나눈 형태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이 정확하게 jk의 표본 공분산을 j2의 표준 편차, k번째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눈 그런 값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다 아는 이야기고요. 평균 벡터, 이거 표본 평균들을 모으면 우리가 평균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x바라는 거는요, 첫 번째 변수의 평균부터 p번째 변수의 평균들을 모아서 벡터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분산, 공분산들을 모아서 분산, 공분산 행렬 또는 공분산 행렬. 그리고 나중에 가면 내가 그냥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분산 행렬로 두는데요. 이 분산 행렬은 우리가 이 큰 S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이 변수의 순서에 맞게 분산이 대각에 들어가고 공분산이 이 비대각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테이션인데요. 지금 요 큰 행렬 S 안에 이 P by P 사이즈의 행렬이죠. 이 행렬에 들어가는 값들이 이제 ij번째 값이 정확하게 S의 ij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네. 자, 이 공분산 행렬, 여러분이 이 P개 변수가 있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면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P가 2인 경우만 생각하세요. 항상.
그러면은 다 대충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헷갈리면은 P가 2일 때만 생각을 하면은 돼요. 이 공분사는 항상 대칭 행렬이고요. 대칭 행렬이라는 거는 이 다이아고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도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또 다시 얘기하면은 이 행과 열을 바꾸어도 항상 같은 행렬이 되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접었을 때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 대칭 행렬이죠. 이건 뭐 당연하죠. 공분사는 우리가 이 x와 y의 공분산이나 y의 x의 공분산이나 항상 같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요. 이 공분산 행렬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게 왜 그런지 자, 간단히만 좀 증명은 아니고요. 간단히만 보면은요. 여기에 들어간 요 벡터는 우리가 xi는 관측값 벡터이죠. 그러니까 i번째 관측값이 이제 그 관측값에 이제 변수가 p개가 있었으니까 p 벡터입니다. x반은 이제 평균이죠. 그 p 벡터 i번째 관측값에서 xi를 뺀 그 값이 이제 xi 마이너스 xi 어떻게 되죠? xi1부터 xi p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는 x1 바에서 xn 바까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굳이 쓰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 세로 벡터의 트랜스포즈니까 가로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 벡터로, 아이고 자리가 없네요. 이렇게 가로 벡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 벡터, 이제 여기가 세로 벡터, 여기가 가로 벡터니까 세로 벡터 곱하기 가로 벡터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행렬이 되죠. 랭크가 1인 행렬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은 이제 요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손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x 바를 각각의 이 관측값에서 뺀, 그러니까 각각의 관측값을 그의 평균으로 뺀 그 행렬을 우리가 이 centered data matrix라고 해요. 내가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한국말로 그냥 centered data matrix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이 XC가 centered data matrix라면은 이 공분산 행렬은 XC 트랜스포즈 곱하기 XC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n-1로 나누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까지 정의를 넣고 확인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고요. 이 연습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냥 지금 어떤 뜻인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서 이 엘리먼트의 값이 모두 1인 그런 벡터를 우리가 1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 이거 우리가 원 벡터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냥 제로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긴 나오지 않죠. 그러면은 x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x를 x 트랜스포즈 1인데요. 이거를 좀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죠? 이 x라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각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얘가 지금 첫 번째 변수부터 p번째 변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x1은 아까 내가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폰트를 다르게 해서 쓴 길이가 n인 그 벡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에 트랜스포즈니까 이걸 다시 쓸게요. 트랜스포즈니까 x1 트랜스포즈에서 xp 트랜스포즈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1n이 각각에 붙고 각각을 n으로 나눈 형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 x1 트랜스포즈 1이면은 이게 그 x1 벡터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다 더하고 n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x1의 평균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원 벡터를 이용해서 이 centered data matrix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 행렬 대수를 배웠을 테고, 그리고 만약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요거를 딱 보고 이것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가장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 우리가 평균 벡터, 그리고 표본, 공분산, 이 공분산 또는 우리가 분산, 공분산 행렬, 또는 공분산 행렬, 그냥 분산 행렬이라고, 그냥 때로는 그냥 분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과 연관된 개념이 이제 이 표본 상관계수들의 행렬, 우리가 이 큰 R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페어와이즈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행렬 형태로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에서 각각의 값들이 이미 공분산이잖아요. 그래서 각 행과 열을 그 변수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로 나눠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행렬 D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요. 이 대각행렬은 이 대각행렬 D는요.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공분산 행렬 S에서 이제 대각에 있는 값만을 우리가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0으로 두고 이 비대각 부분은 0으로 두고 대각인 부분만 공분산 행렬의 공분산이 아닌 분산 부분만 꺼낸 거고요. 그래서 이 대각 행렬은 이제 이 대각의 값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크다고 우리가 보통 믿고 있죠. 그 분산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우리가 표본 분산은 보통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표본 분산이 0보다 클 때 우리가 이 행렬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요. 두 가지를 섞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스퀘어 루트를 먼저 취하고 역행렬을 하거나 아니면 역행렬을 먼저 만들고 그거에 스퀘어 루트를 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이 대각행렬의 역행렬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대각행렬의 역행렬은 이 대각의 값만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대각행렬의 스퀘어 루트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대각의 값만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이 대각의 값을 이제 그 역수를 취하고 2분의 1승을 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정의된 이 행렬을 앞뒤로 붙이면은 S에다가 붙이면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돼요. 요거는 뭐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쓰면서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본 평균하고 이 표본 공분산 행렬을 보는 이유는 이 두 개만으로 이 데이터의 형태가 위치가 어떻게 될지를 대략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별량 데이터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 관측값 x1부터 xn까지 이 관측값들의 모임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이 각 관측값들이 이제 p 벡터잖아요. 이제 p를 2라고 생각하면은 값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관측값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n개의 점이 있고요. 이 n개의 점은 이제 차원이 p인 벡터 공간에 들어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데이터 행렬에서 벡터들을 꺼낼 때 우리가 가로로 잘라서 꺼내면은 관측값 벡터가 되는데 세로로 잘라서 꺼내면은 이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 벡터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 벡터들은 관측값의 개수가 n개였으면 n 벡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이 변수열 벡터들이 이렇게 p개의 변수가 있으면 p개의 벡터가 있고요. 이 p개의 벡터가 n 차원 공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가장 통상 일반적인 거예요. 이제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이 P 공간에 있다. P 차원의 공간에 있다. 변수의 개수만큼 차원이 늘어난 그런 유클리드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표시를 하려면은 산점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별량 데이터의 경우 P가 2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가 축이 되는 식으로 해서요. 이런 식으로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지금 아까 본 그 펭귄 데이터인데요. 아까는 쓰지 않았던 이 종, 어떤 종의 펭귄인지에 대한 정보를 색깔로 한 이런 그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2차원인 경우에는 산점도를 그리고요. 그리고 혹시 원하면 이렇게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추가를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식의 이 산점도를 그려서 시각화를 하는 거를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고 내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수업에서도.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 변수의 개수가 2개 있을 때만 그릴 수가 있죠. 변수의 개수가 3개인 경우 그때는 우리가 3차원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R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3차원으로 산점도를 그리는 그런 이제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단점이 3차원이면은 이제 그 3차원 산점도가 이 2차원 화면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3차원 산점도를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그 회전을 시켜서 여러분의 그 시점을 변경시켜 가면서 봐야 되고요. 이건 사기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3차원 산점도로는 3차원인데 시점을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변동은 안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거는 2차원 산점도도 뭐 사기치기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3차원 산점도는 우리가 그 뭐 프린트를 하거나 리포트를 할 때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산점도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변수가 지금 4개의 변수를 다 썼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4개의 변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산점도의 쌍이 6개가 있기 때문에 그 6개의 산점도 쌍을 모두 그린 거고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은 뒤집으면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뭐 기타 다른 정보를 넣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실습할 때 이제 요거는 GG 페어슨라고 하는 그런 R의 함수를 이용하면 뭐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아마 실습할 때 아마 여러분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네, 변수의 개수가 매우 많을 때는 이렇게 이 산점도를 모든 변수의 쌍에 대해서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법은 그럴 때는 차원 축소를 이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건 2차원밖에 없어요. 2차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를 했을 때는 이 데이터를 분포를 3포를 보고 평균과 공분산 행렬의 정보를 대략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3포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 벡터는 이 3포된 데이터들의 무게 중심과 같아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요 빨간색 지금 평균을 내가 3개를 그려놨는데요. 빨간색 관측값들의 평균은 지금 요 세모로 표현된 평균 벡터가 되겠죠. 이 평균 2차원이기 때문에 이 평균 벡터는 지금 X축의 값, Y축의 값 2개만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녹색, 파란색도 각각 데이터의 무게중심을 평균 벡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분산 행렬은 우리가 분산은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분산 행렬은 뭐 내가 이거를 그냥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공분산 행렬도 결국에는 데이터가 중심,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방향이 되게 많이 있죠. 내가 얘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퍼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그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각 축을 중심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공분산 행렬에서 우리가 여러 2차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분산이 두 개가 있고 공분산이 딱 하나가 있어요. 공분산을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분포가 이렇게 이 x, y의 연관관계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죠. 네, 그 상관계수가 이제 공분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공분산의 값이 커지고요.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을 이용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퍼진 정도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유용한 게 이 데이터 타원이라고 부르는 이런 여기 타원으로 그려놓은 그림 있죠. 요거를 그리면은 이 3포의 정도를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대략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타원의 식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 타원의 식을 이 벡터와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돼요. 요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연습을 보면은 되는데 지금 이 C라는 값을 정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런 타원을 만들지, 요 정도 되는 타원을 만들지, 아니면 더 큰 타원을 만들지를 요 C라는 값을 통해서 정해주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내가 C를 5.991이라는 값을 이용을 했을 때의 그런 타원이에요. 이제 5.991은 카이스퀘어 분포와 연관이 있는 그런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대략 95%를 이 타원 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값입니다. 나중에 이 5.991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리가 이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분산 행렬이 있다면은 이렇게 데이터 타원을 그려서 분포를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 타원의 위치는 평균 벡터고요. 모양과 크기는 이 공분산 행렬로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분포를 보고 이렇게 어떤 이 타원 없이 평균 벡터 없이 산점도를 보면은 평균은 대충 이쯤 되겠구나. 그리고 공분산 행렬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산포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 이 S1 공분산 행렬이 9, 1 인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여러분이 이 타원, 이 데이터 타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는 수업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첫 번째 변수의 분산이 크고 두 번째 변수의 분산이 작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서로 독립이죠.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관 관계가 없죠. 정규 분포는 독립이니까. 자, 이럴 때 분포가 이 X축 방향으로는 산포가 굉장히 크고요. Y축 방향으로는 X2 방향으로는 산포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산포를 생각하면 이런 식의 산포가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이 타원의 모양이 정확하게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벡터 연산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프로젝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관측값들은 이 차원이 P인 유클리드 공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XYZ 코디네이트이 있는 그 공간이에요. 네, 차원이 P인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있는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벡터가 여러분이 벡터라고 생각하면 화살표를 그릴 때가 많이 있죠. 그때는 이 화살표의 끝점이 이 관측값 xi의 위치이고요. 시작점은 원점인 그 벡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관측값 또는 어떤 벡터 무엇이 되던 간에 우리가 어떨 때는 요거를 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측값의 위치 점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응되는 벡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개념은 부분 공간 또는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는 부분 공간인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잠깐 그리면은 이 차원이 3인 유클리드 공간은 우리가 이 축 3개를 그려서 대략 3차원 공간이니까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여기에 이제 이 공간에 속하는 어떤 벡터 V는 여러분이 화살표를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B가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화살표가 있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스케일러 C를 곱하면은 이 화살표를 이렇게 확장한 이제 이런 게 바로 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가 1차원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조금 확장하면은 이 V뿐만 아니고 V1하고 V2를 이용을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확장하면 이렇게 평면이 하나가 나오겠죠. 이 평면이 원점을 표현한 평면. 이 평면을 우리가 2차원이면 LQ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V1부터 VQ에 의해서 이제 스팬된 또는 생성된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subspace는 그 자체로 벡터 스페이스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 벡터 어디션도 되고요. 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도 다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대수 같은 걸 할 때 편하기 때문에 부분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읽어보고요. 우리가 이 부분 공간 또는 바로 밑에 얘기할 어파인 부분 공간이 1차원이면은 직선이고요. 그래서 말하는 직선은 끝이 없는 선이에요. 쭉 가는. 그다음에 이 선부는 이제 이 직선의 부분이죠. 라인 세그먼트, 어떤 세그먼트를 딱 잡은 요거랑 다른 그 끝이 없이 가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2차원 이상의 부분 공간 또는 이 affine subspace는 어떤 평면 또는 이제 차원이 더 높으면 초평면하고 대응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자, 이 subspace는 항상 원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사실은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긴 한데 지금 우리는 그 이제 평균에 비해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요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이 마치 그 평균 벡터가 원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근데 평균 벡터가 항상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개념이 affine subspace라고 하 있는 요거인데요. 그 affine이라고 읽는데요. 요거를 정확히 무슨 뜻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는 나도 잘 모르고 이 그 수학 용어 사전에서는 affini라고 읽으라 그러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affine으로 여러분이 읽으면 될 거 어차피 다 영어로 하니까요 나중에. 네. 이 affine 부분 공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지금 위에서 그렸던 이런 평면, 그 다음에 직선, 이런 것들은 부분 공간일 때는 항상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공간에 직선이나 평면 아무거나를 생각을 하면은요.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자, 이렇게 생긴 공간에 내가 이렇게 생긴 평면을 생각을 할게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이에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 얘가 지금 x바 이 그냥 사실 어떤 벡터 어떤 점 하나이긴 한데 우리는 기준이 되는 점이 항상 평균 벡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x바로 표현을 했어요. 이 x바로부터 이 v1, v2 방향으로 뻗은 요런 평면 이런 평면을 생각할 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subspace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벡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subspace가 아닌데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이쪽에 있는 이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평행한 내가 이 부분만 그려놨는데 이제 쭉 뻗은 그런 평면이죠. 이렇게 생긴 평면을 이 x바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은 그냥 affine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subspace를 x바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를 우리가 affine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affine subspace는 일반적으로 원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은 다시 그거에 대응되는 똑같이 생긴 이 subspace가 있어요. 그래서 이 affine subspace라고 해놓고 마치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 것처럼, 그러니까 x바가 원점의 역할을 하는 벡터 스페이스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젝션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공간에 어떤 직선이 있으면은 이 직선은 그 직선이 이제 직선의 베이시스가 되는 V라는 벡터로부터 이제 스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그림을 자꾸 다시 그리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그 2차원에서 우리가 V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여기서 X라는 점을 이게 점 벡터 전부 다 벡터고 다 점이에요. 네, 요거를 이 V가 스팬하는 선에 프로젝션을 하면은 바로 요 점이 되죠. 그래서 얘를 V에 프로젝션 한 거를 우리가 요 점 또는 그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런 식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요만큼이 곧 우리가 보통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 사형 행렬이라고 부르는 그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V 트랜스포즈 X인데 V 트랜스포즈 X를 이 위에다 올리고요. V를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이 V 트랜스포즈 V는 이 V라는 벡터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하면은 이 부분은요. 이 V라는 벡터가 길이가 1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자, X가 B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하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B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건 지금 음의 방향으로 정확히 요만큼 떨어져 있는 바로 그게 바로 이 SBX라는 요 값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형 점수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사형 점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벡터 V가 길이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는데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복잡하니까 전부 다 길이가 1인 벡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 직선으로 직교 사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부분 공간으로 subspace로 직교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subspace가 V1부터 VQ로 스팬이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그냥 곱하면 우리가 이 공간으로 사용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노트가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원점을 포함하는 이런 공간으로 x가 이제 직교 사용이니까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90도가 되도록 이제 요 점이 요게 x면은 얘가 pvx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은 요런 식으로 요거를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V1부터 VQ가 정규 오소노말 베이시스 라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 오소고널하고 길이가 1인 그런 베이시스라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없어지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사형 점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V1 방향으로 요만큼 가고 그다음에 VQ 방향으로 요만큼 가고 이것들을 다 더한 거를 이제 이 정규 사형 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사용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거 써 있는 거는 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는 이제 affine subspace로 직교 사용하는 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요 위에 그림에서 원점이 여기 있을 때는 요 식을 이용해서 직교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기가 알고 봤더니 원점이 아닌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가 사실은 원점이 아니고 x바이고요. 그다음에 요 x바와 함께 어떤 b1, b2라는 두 방향을 이용해서 subspace, 이 affine subspace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 x라는 데이터 한 값을 이 subspace, 이 affine subspace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 affine subspace로 이제 그 orthogonal projection을 하면은 이제 그 위에서 정의한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려면요. 이 데이터와 이 affine subspace 자체를 전부 다
affine subspace가 subspace가 되도록 평행 이동을 먼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x바를 지나는 affine subspace니까 마이너스 x바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제 x바 빼기 x바만큼 이제 0을 지나는 그런 이제 그 부분 subspace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 싶었던 점 x도 그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을 하고 다시 x바를 더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놓으면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되냐면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은 자, 이제 축 없이 그냥 할게요. 자, 요게 x바고 얘가 v1이고 얘가 v2고요. 내가 x라는 점을 사용을 할 때 잘 보시면은 요 사용했을 때 지금 여기에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지금 요만큼이 v1으로의 사용 점수고요. 요만큼의 v2로의 사용 점수가 되겠죠. 얘가 SV1, SV2. 근데 x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x바에서 x로 가는 요 벡터를 사용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원점 여기 오리진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x바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x바만큼 온 다음에 v1 방향으로 사용 지금 x바만큼 오고 v1 방향으로 사용 그다음에 v2 방향으로 사용 이렇게 해서 요 x가 사용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그 언제 바로 다음 시간에 쓰일 텐데요. 우리가 P 차원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2차원으로 압축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게 지금 직교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와 내가 원래 데이터를 2차원으로 approximation 할 건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옮기고요. 이때 평균, 이 데이터의 평균 x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지금 쓸 축, 어떤 축을 쓸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다 공분산 행렬에서 다 꺼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할 그런 개념이고요. 네. 이거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뭐 유클리드 거리 또는 뭐 L2 거리를 일단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관측값을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측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 x라는 관측값은 평균으로부터 b1 방향으로 요만큼 가고요. b2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 deviance 또는 뭐 residual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요만큼.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서로 다 orthogonal하게 서로 직교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평균으로부터 요만큼 가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측값을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전부 다 orthogonal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써 있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제 관측값의 선형 변환인데요. 지금까지 본 거를 우리가 다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선형 변환은 어떤 행렬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Q by P 행렬 L이 있으면은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이 있으면은 이 행렬이 선형 변환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P 차원을 Q 차원 공간으로 옮기는 선형 변환인데요. 그러니까 Q가 P와 같아도 되고요. 이제 이 X가 우리가 그냥 벡터 X지만 우리가 관측값 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할 거예요. 통계이니까. 네, 그래서 이 L 곱하기 X는 이 X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L을 통해서 변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Q가 P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Q가 P보다 큰 경우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다 써 있네. 요런 선형 변화는 이제 정보 X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차원만 그냥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P 차원을 P 차원으로 옮기는 그런 선형 변화는 이제 직교 사용이
있겠죠. 이 직교 사용 변화는 이제 PV 매트릭스를 앞에다 곱하는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앞에다 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P 차원에서 다시 P 차원으로 보내는 선형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관측값 X의 사용 점수, 요것도 우리가 이 사용 점수만을 모아 보면은 결국 Q개, 그러니까 V1부터 VQ까지의 사용 점수를 모으면은 결국엔 Q개의 값이 나오잖아요. 인풋은 P개고 나오는 게 Q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이 사용 점수 벡터는 결국 선형 변환의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직교 사용 점수는 전부 다 subspace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affine subspace로 프로젝션 한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개념인데 이 affine transformation이라는 거는 선형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translation 평행 이동까지 같이 한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translation을 먼저 하고 선형 변환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affine 변환은 요거는 뭐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름이 좀 어려워요. affine이라고 여러분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선형 대수에서 배우나요? 하지만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이 선형 변환 또는 이 linear subspace를 이 translation, 이 평행 이동까지 개념을 합해서 그러니까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뭐 선형 변환이 아니고 affine 변환인데 뭐 사실은 뭐 그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여러분이 일단 개념을 잡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측값 x를 affine subspace에 이제 프로젝션하는 변화는 이제 뭐죠? 선형 변화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평행 이동 파트가 있어서 선형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affine 변환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션 스코어들을 뽑는 그 오퍼레이션도 이제 affine transformati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표준화, 스케일링을 할 때도요, 그때 하는 변환이 뭐냐면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는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표준화를 우리가 이렇게 이 x를 표준화하면은 x 프라임이 나오는데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환도 역시 이제 affine transformation의 이제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우리가 자주 쓰이는 변환이 이제 좌표계를 바꾸는 그런 변환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주는 좌표계는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요. 첫 번째 변수의 좌표가 x축이 되고 두 번째 변수 값의 좌표가 y축이 되는 그런 좌표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죠. 그게 이제 이 표준 기저에 의해서 주어진 좌표계인데요. 우리는 이 좌표계를 물론 그냥 쓰지만 이거를 돌려서 많이 쓸 거예요.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 차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변수를 이제 x축에 넣고요. 두 번째 변수를 y축에 이렇게 넣는데 내가 이 좌표계를 좀 다른 거를 쓰고 싶어요. 어떤 거를 쓰고 싶냐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 세타 레디안 각도만큼 돌린 이런 좌표계를 쓰고 싶으면은 얘가 v1이고 요만큼 똑같이 세타만큼 돌아간 게 v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유클리드 공간에 이미 주어진 좌표계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런 다른 좌표계를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좌표계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그려놓은 대로 이 세타 라디안만큼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생긴 회전 행렬에 의해서 이 V1하고 V2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V1, V2를 찾았으면은 X라는 어떤 점, 우리가 어떤 관측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 X1, 첫 번째 변수의 값이 X1이고 두 번째 변수의 값이 X2인 어떤 점,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 X1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X가. 그러면 이 값이 X1이고 이 값이 X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관측 값을 우리가 이 표준 기저를 이용하면은
x1, x2 요거를 요 매트릭스랑 곱한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요거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요 x는 이 v는 지금 우리가 오소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v 트랜스포즈 하면은 아이덴티티랑 같아요. 그래서 요 앞부분은 그냥 놔두고 뒷부분만 여기다 딱 보면은 이 v1 트랜스포즈 x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사용한 사용 점수와 같고요. 얘가 이제 요만큼의 길이가 이 SV1 X가 곧 V1 트랜스포즈 X랑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V1 트랜스포즈 X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길이가 이 V2 트랜스포즈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관측 값을 우리가 이 표준적인 기저, 변수에 해당하는 기저에 의해서 이 좌표축에 의해서 나온 이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 V1 트랜스포즈 X, V2 트랜스포즈 X가 새로운 코디네이트 값이 되는 이제 그때는 새로운 좌표계 V1, V2를 이용한 그런 점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